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 아니면 뭐 살 빠졌어, 이런 외모를 언급하는 인사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언급이 유독 좀 빈번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 이 외모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 건 이 문화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교수님. 이제 한국 사회가 외모가 비슷해서 오히려 더 외모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 네.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참 상대 비교하기 쉬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동질적이죠.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상대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눈에 띄는 게 한국에서는 외모라서 그렇게 보는 심리학자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근데 박사님께서는 또 독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양권은 전반적으로 어떤 타부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평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타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네. 예전에 그 히틀러 때 인종 청소 뭐 이런 과거도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타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키로 타고났는지 아니면은 얼굴 생김새 타고난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서 스스로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아예 커멘트조차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어쩔 수 없는 타고난 머리 크기 네, 이런 거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커멘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건 네. 대단한 근데 신뢰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은 했어요. 독일은 성형수술을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네. 후천적으로 외모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한국은 후천적으로 외모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노력의 영역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차이가 있겠죠. 네. 원래 이제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내가 정말 스스로 이게 남들에게 보여줄 때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네. 되게 중요한 또 수술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트렌드가 좀 더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이 외모라는 게 또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냥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하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진화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랑 유전자 중첩도가 높을 테니 친족이나 동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친척들 중에서도 그래서 자기와 외모적으로 좀 유사한 사람들과 더 친하다는 연구들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전에 그 기억나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외모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완전히 얘기할 때 얼짱강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외모적으로 호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랑 유사한 사람들에서도 느끼는 그런 이런 그 친밀성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연구가 많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뭐냐면 네. 얼굴이 예쁜 그 얼짱강도 같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거죠, 강도를. 그런데 자기의 외모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고 하면 형량이 더 세게 나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느꼈던 종류의 호감도를 배신하면 이제 2배, 3배로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그걸 배신한 경우에는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복수한다. 이걸 악의적 창의성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호감의 반대편에 배신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모적으로 뛰어나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술을 통해서 요즘 외모적으로 더 개선됐다, 내가 더 만족스러워졌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호감만큼이나 타인을 배신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꼭 같이 명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외모로 이야기를 하지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처음 보자마자 대략 5초 안에
뇌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뽑아내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과 반년 정도 만났을 때 내리는 평가랑 굉장히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네. 요거는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네. 한편으로 우리가 처음 30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한 번 만들어진 첫인상은 사람들이 맞건 틀리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누군가를 보고 이제 뇌가 수집하는 정보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태도를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왜 이렇게 정밀하게 연구하냐면 네. 그 사람이 좋게 봐. 첫인상이 좋아서. 5초 만에 성형됐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거기에 우리가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호감을, 그 친밀감을 배신한 거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스스로의 외모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외모가 네. 객관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안 돼. 망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날 보듯이 3인칭의 시점에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울과 그렇게 다를까요? 그 거울과 좀 다르죠. 거울도 상대방이 보는 거 이미지가 아니니까. 네. 거울 네. 앞에 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시점은 딱 하나의 시점뿐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3인칭으로 보는 거는 옆모습, 여러 모습에서 보니까 사실상 내가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마치 유체이탈해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볼 일은 거의 없죠. 근데 흥미로운 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3인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때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100m 달리기 했었지라고 할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100m 달리기 뛰고 있는 이 1인칭의 시점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영화 카메라가 찍듯이 100m 레인이 있고 거기를 달리고 있는 어린 시절을 내가 떠오르나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마치 내가 카메라로 나를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내가 실제로 나를 밖에서 볼 일은 거의 없는데 내 뇌 안에 나의 모습은 밖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장되어 있다. 결국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내가 다양한 샘플들로 녹화가 되어 있거나 내 스스로가 경험하는 게 아닌 외부에 갔다 온 정보를 기반으로 뇌가 나 자신을 재구성한 부분이 큰 거죠. 재구성을 했군요. 네.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내가 직접 나 스스로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 보고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당신의 지인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써봐라. 라고 하면 1등부터 한 20등까지 적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상위권인 한 7, 8위권의 사람과 네. 당신이 가장 닮았습니다. 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고요. 그럼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해야 좋은 거예요? 네. 정말 현빈, 원빈 씨 정도 돼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자기의 평균적인 어떤 근저점으로 잡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 닮았다는 얘기 해주려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웬만한큼 잘생긴 사람한테 닮았다고 해주면 그건 오히려 욕먹어요. 우리는 왜 서로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건 하도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우린 처음에 그런 얘기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외모에 자신감이 없으면 또 실제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모와 우울증 정말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이제 컴플렉스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는 학자마다 좀씩 다른데 사실 저는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완벽히 해결이 불가능한 모든 그 사람의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는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컴플렉스의 상당 부분이 외모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분이 극단적인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는 분, 굉장히 몸매가 좋은 그런 남성인데도 자기 몸에 대한 아주 강렬한 비하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자기가 자기 외모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컴플렉스나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을 만들어낸다.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절반 이상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작아?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는 몇십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는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나한테 키가 작다고 놀리는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너 생각보다 키 크네라고 만나는 친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교체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냥 가벼운 농담 섞인 외모 비하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만성적인 굉장히 길게 가는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모시라면 자녀가 부모의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상처받거나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모와 우울증, 저는 중요한 중간고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우울증이 발병할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 있는가와 고립되어 있는가,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게 봐주거나 인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 되게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려면 사회적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화 비교 연구를 보게 되면 외모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 이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울하고의 연관고리가 좀 약한 반면, 이 외모가 사회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집단에 있어서는 우울증과 외모의 상관관계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우울증에서 이제 외모가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회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외모가 막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그게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외모지상주의라고 보통 부르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무시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거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외모로 갔을 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자기의 컴플렉스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안 좋은 결과를 거기다가 귀인,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걸 자기의 언어 혹은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의 다른 것에 돌립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외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모도 능력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문화 가면 운동하는 것 진짜 되게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야.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잘 못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운동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낮은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경우에 우리는 그게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외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누군가한테는 책 얘기하는 게 재밌고, 누군가는 술 잘 마시는 게 재밌고, 이 다양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저 사람 되게 재밌고 괜찮다라고 한 것을 봐주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라면 저의 외모를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는 진짜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종목에서 통하는 경일 교수님 같은 분하고 어울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잣대, 척도를 하나의 축으로만 놓고 비교하게 되면 내가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잣대를 놓고 보면 그냥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 외모 때문에 오는 어떤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빠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은 게 혹은 볼이 토실토실했던 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더라. 내 키가 변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시점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의외로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짧게 180이 넘고 뭐 심지어 185가 되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꽤 오래전부터 그냥 그런 생각 자체, 그러니까 그걸 역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부럽고 심지어 질투나고 이랬던 게 아예 사라져버리고 네.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내가 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10년, 30년, 50년 후에 이제 다른 종목에서 내가 내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데 과연 그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죠. 40대, 50대를 능력의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70대, 80대 되니까 능력이 아니야. 인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네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뭐 출신이든 막 이런 거든 다른 사람들이랑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다른 그런 측면이 돼버리잖아요. 종목은 늘 바뀐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종목이 언젠가 온다. 나는 그냥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외모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정을 사용하거나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어떤 말투, 말씨를 가지느냐가 더 크게 작용해요. 만약에 김경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머그샷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쫙 굳어있는 표정으로 사진 딱 찍어요. 우리 또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굳어있는 표정으로 사진.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하하 웃으면서 제스처하면서 이야기할 때 다이나믹한 우리의 모습을 네, 봤을 때 네. 그냥 사진으로 평가하는 우리와 다이나믹한 우리의 모습이 호감도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냥 얼굴만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죄송해요 교수님. 교수님을 탑순위로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1분짜리건 10분짜리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호감형이다 네, 네. 라고 누구나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뇌가 단순히 외모를 어느 순간의 스냅샷, 사진처럼 그 외모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정을 짓고 움직이고 제스처하느냐라는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회적 신호들을 멀티모달하게 종합적으로 뇌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내 전체적인 행동 씀씀이와 말씨와 이 사회적인 신호들을 다 고려해서 첫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또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동 브라더스 두 분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나도 좀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MSG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 네. 저 놀릴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재밌죠. 행복이랑 재미랑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교수님 보면 행복한데. 진짜? 그래도 난 재밌어.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행복은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뇌를 내가 만들어가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이요? 알아가고 있어요. 네. 옛날보단 좀 아는 것 같아요. 제 관뚜껑이 닫히는 날까지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